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어디를 둘러볼 예정인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프랑스 일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음,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는 역시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유럽이 우리 외교에서 미국 중심, 중국 중심에서 큰 균형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뭐 인도적 지원이나 문화 교류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또 면담권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 역대 교황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또 그동안 있었던 가톨릭의 그런 세계적 점유율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 국제사회 명망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에게 교황 면담과 관련된 그런 제안을 했고요. 이 네네. 부분이 또 역시 또 한반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음, 그동안 교황께서는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있었고요. 네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사를 여러 차례 집전하고 기도를 직접 해주는 등 그동안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 큰 애정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방문할 수 있을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동안에 교황께서 여러 차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원의 목소리를 내셨다는 점에서 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적극 권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측의 제안도 아마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마 교황께서 이를 굉장히 이 대승적으로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의 독재 체제 북한에 이런 종교의 이 평화와 종교의 기운을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그렇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북한에도 또 그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마 수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교황께서 지닌 세계적 영향력이나 아니면 또 교황하면 평화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그렇죠. 비핵화 여정에도 적잖은 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한반도 평화 통일이 된 그런 얘기를 직접 했었고요. 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음,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해서 북한도 역시 정상적인 국가, 특히 교황의 방문이 아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 제재도 해제하고 또 정상국가로 나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한반도의 이런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 역할에 있어서 역시 바티칸의 역할이 있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더욱더 그동안 불어닥쳤던 이런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바람에 더 큰 기운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런 음, 측면에서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세계의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감 지난 10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제 2주차로 접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 국감에 대해서는 이제 1주차를 했거든요. 네. 이번 주부터 2주차에 들어가는데 총 29일까지 열립니다. 네. 일단은 1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기력했다. 음, 야당으로서는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거든요. 그렇죠. 여당, 특히 행정부의 이런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계기인데 어,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음, 그리고 국감 1라운드 역시 여당도 뭔가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긴 했지만 네.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거나 또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은 좀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 뭐 그런 평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각종 이벤트성,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 벵골 고양이를 국감장에 갑자기 데리고 나온 것들 예. 굉장히 큰 쇼라는 여러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또 우리 한국 야구의 전설인 선동열 감독이 나와서 음, 전체적으로 그런 의혹을 제대로 제기하지도 못한 채 논란만 키웠던 상황들. 네. 과연 이렇게 된다면 국감이 보여주기 쇼처럼 보여주는 이런 국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도리어 상시 국감을 통해서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1주차는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인상 쓰게 됐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뉴스 보니까 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첫 국감 대결에서 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정당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지층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고요. 특히 야당의 경우도 지지층에게 우리가 계속 뭔가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대로 된 대안,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점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여당도 역시 국민들께 그렇게 박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특히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의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시 여당도 그런 자평이 좀 무색하지 않나. 여야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10대들도 국감을 생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는 좀 다른 국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러진 이 야권의 주자,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이 정치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는 주자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네. 지난 대선에서 패했고 보수층의 전체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한 데다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그런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과거의 인물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야당 보수 야당에 희망을 주는 그런 리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뭐 정치 경험은 전혀 행정부에 뭐 법 쪽은 해봤지만 공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뭐 경제라든가 외교 사실은 경험이 전혀 없고요. 또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역시 뭐 서울시에서 다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제안했다가 실패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실패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야당이 이렇게 많은 또 주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토론하다 보면 또 새로운 리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은 정말로 몸부림을 쳐서라도 좋은 리더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야권을 통합하는 그런 기선을 제압하는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흐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정치의 흐름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영입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죠. 네, 그렇죠.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좀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당의 대표 주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런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이겠다. 사실은 당을 와해시키겠다는 그런 목소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사실은 실현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러나 바른미래당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당세도 확장이 되지 않고요.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실망감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바른미래당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역시 유승민 의원도 지키고 뭔가 가치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보수정당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을 영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 대표할 자격 없다.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선긋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의 존재 자체, 당의 사실상 대선 주자였던 인물을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을 와해시키고 당을 아예 지리멸렬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입장은 아마 분명히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에 여기서 자유롭지 네.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역시 네. 뭔가 이런 큰 흐름은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